네,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잠시만 펜이 네, 지난 강의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석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선형 정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최적화는 설명을 안 했고요. 이거는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정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충돌 해석까지 주로 저희가 고체역학 기반의 기계 설계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선형 정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기계 설계 교과목에 교과서에서 나온 것들이 다 선형 정적 해석을 기반으로 간단한 구조, 간단한 기계 요소에 대해서 문제풀이 방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비선형 해석이나 이런 피로 해석 관련된 고체 분야지만은 비선형 해석, 피로 해석, 동적 해석은 동적 해석도요. 여기는 좀 학부 과정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형 정적 해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C 해석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를 위한 기계 설계를 위한 유한 요소 해석의 용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어는 대부분 여기 선형 정적 해석의 용어에 좀 국한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습은 저희 한 번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아디나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게 제가 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분들에게 저희 전산실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NCS를 가지고 선형 정적 해석 외에도 동적 해석, 열 해석, 그다음에 피로 해석까지 정도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용어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실습으로 아디나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는 저희 NCS를 가지고 좀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디나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아디나 쉽고 NCS는 상당히 좀 기능이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데 그 복잡해 보여도 그 두 개의 가정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잘 해두시면은 다른 하나 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첫 번째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기계 설계를 위해서 어떤 물체를 가상적인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응력을 테스트해보고 변형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툴인 유한요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전에 저희가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 용어들을 잘 아셔야지만 또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또 문제가 없으니까 그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를 설명드리는 거랑 유한 요소에서 저희 지난 학기에 제가 유한 요소를 강의를 했는데 유한 요소의 이론 강의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론 강의는 유한 요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부의 알고리즘을 공부했던 과목이라면 그런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윗단계 하이레벨에서 유한 요소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반, 특히 정밀 쪽 분반에서는 유한 요소를 듣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중요성은 유한 요소 해석을 하고서 가장 중요한 분석 능력은 유한 요소 이론에 기반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계 설계 시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에 대해서 감을 익히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용어는 메쉬입니다. 메쉬.
한국말로는 요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찾아보시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그냥 메쉬라고 얘기해요. 메쉬라고 그냥 한국말로도 그냥 메쉬라고 사용하고, 요소망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한글 논문 외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메쉬라고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유한 요소에서 사용되는 메쉬를 뭐라고 하냐면 finite element mes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E mesh라고 얘기하고, 메쉬는 어쨌든 저희 유한 요소뿐만 아니라 유한 차분법, 유한 볼륨법, 유한 차분법, 유한 볼륨법을 하려면, 즉 어떤 거냐면 유체 문제를 푼다든가 열 문제를 풀어도 메쉬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메쉬 방법이 조금 약간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메쉬의 개념, 요소망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메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제가 쓴 거에서 실제 모든 물체는 연속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연속적이라는 거는 입자 사이에 물리적인 틈이 없다. 그리고 물체를 더 작은 요소로 무한히 나누어도 각 부분의 요소가 전체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고체 물질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런 물질들이 입자들의 연속적인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실제는 그렇진 않죠. 실제로는 원자 레벨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산적인 모습을 이렇게 띠고 있죠. 그러나 그 원자 레벨이 아니라 그냥 물질들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틈이 없이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속적인 형태의 연속계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연속적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연속계 모델링이고요. 저희가 고체역학 시간에 쭉 배워왔던 거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물체를 수식화하고 정식화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연속계로서 모델링을, 실제 문제를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연속계고, 수식으로 이런 상태를 수식으로 모델링하면 결국에 저희는 미분 방정식을 얻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분이 포함된 등으로 연결된 방정식, 등으로 된 식을 방정식을 저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연속적인 시스템을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였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미분 방정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체역 시간에 항상 들었던 것이 뭐죠? 빔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버티칼로 세어 있는데, 좌굴도 배우셨을 거고, 실제적인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에서만 배워요. 이 단순화된 형태를 수식으로 나타나면 미분 방정식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이거를 이와 같은 3차원 전체 물체에다가 적용한 이런 3차원 전체 물체에다가 연속적인 형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ODE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PDE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개 차이는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PDE 형태가 나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편미분 방정식은 손으로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ODE 형태도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지만 저희 공업수학 시간에는 거의 커버할 정도로 배워요. 뭐냐면 1개 상미분 방정식은 공업수학 시간에 푸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고체역학 시간에 용어 정리도 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렇게 역학적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빔 이런 아주 간단한 고체 구조물에 대해서 용어도 정리하고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뤘지만, 실질적에서는 저희는 이런 단순한 기계 요소들이 없죠. 이와 같이 복잡한 3차원 구조물인데 결국에 이 복잡한 문제들은 PDE로 귀결되고, 이 PDE는 손으로 풀 수 없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ODE든 PDE든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죠? 상미분 방정식이고 편미분 방정식이고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연속계로 시스템을 바라보고 그 가정 아래 수식화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PDE로 어떤 ODE로 된 거, ODE는 괜찮지만요, PDE로 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으로 풀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PDE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델링된 이 형태를 저희는 이산계의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이산계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연속계와 달리 물체가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서 여러 개의 어떤 그 부분으로 부분이 다 모여서 전체 연속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산계의 시스템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산계는 공학적인 문제는 연속적인 물체를, 위와 같은 연속적인 물체를, 즉 다시 수식으로 따지면은 미분 방정식을 이산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물체를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위와 같이 이렇게 격자를 사용한 이런 걸로 이산화 시켜서 수행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산계는 영어로는 디스크리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산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냐라는 게 메쉬입니다. 그 메쉬라는 게 여기 지마가 격자망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결국에 연속적인 시스템을 표현하는 거. 그러나 이 격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 시스템이다. 요렇게 이산화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경우 장점은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가 저희의 핵심이고, 그 이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 격자망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한다? 메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물망으로 쳐져 있는 것들을 저희는 메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메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메쉬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여기만 이렇게 딱 불려서 보면은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요 자체 여기 이렇게 꼭지점들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드라고 얘기해요. 노드라고 얘기하고, 이 꼭지점과 꼭지점들을 연결한 이렇게 클로즈 폼 된 곳, 여기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먼트. 그래서 격자망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 메쉬로 이렇게 나누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노드와 요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유한계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유한요소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을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요, 연속체 시스템을 이산계 시스템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유한요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체 시스템을 위와 같이 격자 형태의 이산계 시스템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유한요소법이라고 한다. 그럼 유한차분법, 유한볼륨법 뭐냐? 똑같습니다. 연속계의 시스템을 유한계의 시스템인 이산계의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바꾸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럴 때 그게 유한차분법, 유한볼륨법이 되고, 유한요소법은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요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꾸는 방법이 유한요소법이 아니라 바꾸고 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유한요소법이에요. 헷갈렸나요? 제가 말한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연속계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계 시스템이에요. 연속계 시스템을 이산계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을 저희는 이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산화 과정에서 이산화 과정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유한요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한차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볼륨법도 있고, 유한최적법, 기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산화 가정을 왜 했죠? 우리가 이렇게 수식하면은 여기는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수식하면 뭐 대수 방정식. 대수 방정식은 컴퓨터의 힘을 통해서 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한요소법은 이 이산화된 시스템을 가지고서 푸는 방법이 유한요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메시 설명에 대해서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또 다시 드려볼게요. 이게 뭐 수식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수식 나온 거를 가지고서 그냥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연속계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힘을 쭉 가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결국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이런 것들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 상관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 물체가 이렇게 초기 상태에 있었는데 힘을 딱 주어졌더니 결국에 나중 상태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변형에 관련된 저희 고체역학 기반의 수식화, 정식화를 진행하면은 위와 같이 됩니다. 위와 같이 되고요. 요 수식이 요 물체가 위와 같이 변형하는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정식이에요. 요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버닝 이케이션, 지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고체의 일반적인 3차원의 지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쓴 겁니다. 이거는 수식이 하면요 요렇게 변경이 되고요. 요 수식 같은 수식이에요. 다 같은 수식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요렇게 변경이 됐고요. 결국에 힘 간의 응력과 힘 간의 평형 상태를 표현한 방정식입니다. 요 F1이 뭐냐면 바디 폴스예요. 자중. 여기에 걸려 있는 자중과 X방향의 자중, Y방향의 자중, Z방향의 자중, 그리고 여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컴포넌트인데 스트레스가 X방향, Y방향, Z방향, 그 다음에 X방향의 자중의 합은 0이다. 스트레스의 미분값과 X방향, Y방향, Z방향, 그 다음에 Y방향의 자중은 0이다. 스트레스의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한 컴포넌트의 미분값과 그 다음에 Z방향에 대한 자중값은 0이다. 요 문제를 푸는 것이 여기에 변형의 형상을 지배하는 수식화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미분으로 되어 있죠. 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 방정식이다. 그래서 손으로 풀 수 없다. 연속계죠. 연속계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로컬 이퀄리브리엄 이케이션, 그래서 평형 방정식, 평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고체의 지방정식은 평형 방정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재료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거, 저희가 늘 얘기했던 시그마 응력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 응력은 어떻게 되죠? 응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눴던 값이 바로 응력이죠. 그리고 변형률은 거리, 그러니까 뭐죠? 원래 길이 대 변형된 거, L분의 L0. 요게 변형률이죠. 이 둘 간의 관계가 선형일 때, 그죠? 저희 선형 해석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선형일 때 이렇게 직선의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뭐냐면 타우와 응력이죠. 여기 시그널 표현인데 여기 타우로 표현했고요. 응력과 여기요 입실론 변형률 간의 관계, 변형률과 응력 간의 관계. 그런데 그게 3차원 일반적인 3차원의 선형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된다? 위와 같이, 뭐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선형적인 관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수 C에 의해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렇게 선으로 이어줄 수 있는 선형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결국에 요식과 요식을 풀면은 저희 이 3차원 물체가 일반적인 탄성 영역에서, 선형 영역에서 어떻게 거동이 되는지를 저희는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PD 여기 손으로 계산할 수 없다.
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저희 이상계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연속계에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저희 이렇게 이산계의 시스템으로 변경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노드, 여기가 엘리먼트고 여기를 노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총 엘리먼트가 몇 개일까요? 뭐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해보면 엘리먼트가 몇 개, 노드 수는 몇 개, 이렇게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 저 말씀드리면 메시를 만든 과정이었죠. 이 메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일반적인 여기 일반적이고요. 일반 3차원의 선형 지배방정식을, 고체의 지배방정식을 위와 같이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D로 표현했던 거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KU는 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게 바로 유한요소 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유한요소 시간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여기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유한요소고요. 저희는 이제 뭐 유한요소 패키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과정, 두 개의 과정은 저희가 무시하고 지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 여기서는 대수방정식이냐? 여기는 K는 매트릭스고요, U는 벡터고 R은 벡터입니다. 어떤 거냐면 K는 U와 같이 매트릭스가 되고요, K 매트릭스고, U고 벡터입니다. U 벡터고, R 벡터고,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요 식이요. 그래서 저희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인버스를 K에 인버스를 해주면요, 그럼 여기도 K에 인버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요 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U라는 것은 K의 인버스의 R, 그죠? 요거의 식만 풀면은 U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U라는 게 무엇이냐? 노드, 이 노드에서, 각 노드에서 정의된 디스플레이스입니다. 변위, 얼만큼 이게 이동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U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서 각 노드에서 V죠. V 방향, Y 방향, 율로 U 방향, X 방향으로 변이. 요거는 Y 방향으로의 변이. 여기는 Z 방향으로의 변이. 이렇게 3차원일 때 이렇게 세 개가 붙게 되죠. 이렇게 각 노드마다 U 방향의 X 방향의 변이 U, 그 다음에 Y 방향의 변이 V, 그 다음에 Z 방향의 변이 W.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설명하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각 노드마다, 모든 노드마다 변이가 정의되는 것이 이 U 벡터예요. 그 U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냐? 요 각 노드마다 어떻게 정의되냐면 X 방향으로의 변이가 바로 U가 되고요, Y 방향으로의 변이, 이게 V가 되고, Z 방향의 변이 W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노드를 1번 노드라고 하면은 U1, V1, W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노드가 몇 번째 노드냐, 뭐 한 100번째 노드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U100, V100, W10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 모아요. 싹 모아가지고 여기 U 벡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U 벡터는 U1, V1, W1, U2, V2, W2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드 개수만큼의 그 변이가 쭉 붙겠죠, 그죠? K 매트릭스는 거기에 해당되는 크기로 뭐 구축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여기 R,
죄송합니다. 여기 또 지워야겠네요. 여기는 인버스고, 그죠? R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1번 노드의 힘 R1, X 방향 1, R, Y 방향 1, R, Z 방향 1. 그 뜻은 뭐냐면 힘이 노드에 가해져 있으면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에. 그리고서 여기 R, X 방향 2, R, Y 방향 2 이와 같은 식으로, 즉 어떤 뜻이냐면 이 점이 99번 노드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X 방향의 힘이 있다 이렇게 가 있다고 하면은 RX1이 아니죠. R99번은 100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00뉴턴은 여기 어디 RX의 99번째 해당되는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기입이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을 꾸리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버스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버스를 하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취하는데, 인버스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이상계의 모델을 수치해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 메시다라는 겁니다. 메시다라는 거.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는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메시가 중요한데, 이산화가 중요하고요. 이산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메시를 통해서 이산화를 한다. 근데 우리가 왜 이산화를 하냐? 연속계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다. 그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상계 시스템을 바꿨죠. 이상계 시스템은 대수 방정식으로 된다. 근데 대수 방정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면 위와 같이 된다. 라는 거를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메시 어떤 개념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은 유한요소를 가지고서 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하이레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유도예요. 자유도에 대한 용어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는 degree of freedo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몇 개 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15개 자유도다라고 하면 DOFS라고 표현을 하고요. S는 어디에 붙이냐면 여기에 붙입니다. 보통. 그래서 Degrees of Freedom이라고 얘기해요. 복수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10개 자유도라고 하면 DOF 즉 이렇게 S 붙는데, 여기 이게 약자로 쓰지 않고 할 때는 15개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유도라는 게 무엇이냐? 자유도라는 거는, 시스템의 자유도는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운동의 수를 자유도라고 얘기해요. 너무 추상적이지만 한번 볼게요. 1차원 직선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딱 움직입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1차원 거동에 대해서만 딱 시스템을 볼게요. 자동차라고 얘기하고서 이 자동차는 어디로 가냐? X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X방향으로 움직인다. 뭐죠? 트랜슬레이션이죠. 딱 하나의 자유도밖에 없습니다. X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유도 하나. 그런 이게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적 운동 수를 표현하는 게 이 자유도라고 했으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디로만 움직일 수 있죠? Z방향, Y방향 못 가고, Z방향 못 가고 돌아가지도 않죠. 우리가 가정을 1차원에서 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도는 X방향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2차원상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차원상에서 자동차는 두 개의 직선 운동 요소와 어떤 거죠? 자동차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X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Y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X, Y 방향으로 중복돼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X 방향으로 조금 갔다 Y 방향으로 조금 갔다가, 그게 이런 커브를 만들겠죠. 결국에는 어떤 거죠? 직선 방향의 운동, X 방향, Y 방향,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유도,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어떤 게 있죠? Z 방향을 기준으로, 제 지금 화면 쪽으로 기준으로 이 자동차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어떤 거죠? 회전 운동할 수 있는 자유도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의 자유도, Y 방향의 자유도, 그리고 Z 방향의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2차원에서는 이렇게 3개의 독립적인 자유도가 부여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3차원 뭐 비행기를 예를 들었는데 X, Y, Z 갈 수 있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는 X, Y, Z에 대한 자유도, 그래서 3개가 이런 병진 운동에 관련된 자유도가 붙겠고요. 그리고 3차원이기 때문에 각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돌아가는 회전 자유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3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을 기준으로 한 회전 자유도까지 총 3개, 그래서 총 6개의 자유도가 부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 요소. 자, 이거는 이제 연속계 시스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는 이상계 시스템으로 갖고 갑니다. 이상계 시스템을 갖고 왔을 때 저희는 노드와 엘리먼트로 구성된 메쉬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이상계 시스템에서는 자유도가 어디에 붙게 되냐면 결국에 여기 노드마다 붙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아까 전에 잠시 했었는데 이 전장에서 각 노드마다 자유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X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U, Y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V라고 있겠어요. 그건 2차원에 한해서 UV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U, 여기도 V, 이렇게 각 노드마다 자유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 자유도는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꾸렸느냐에 따라서 자유도가 붙게 됩니다. 3차원일 경우는 U, V, W까지 3개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전운동, 여기서 일반적으로 연속계 시스템에서 회전운동 고려했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고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고려하는 타입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타입이 있어요. 여기서도 저희 1차원에 뭐 이렇게 이것도 직선이 연속체라는데 저희 이산계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1차원으로 만든 이게 이상계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노드고요.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 주는 거는 엘리먼트, 요소죠. 근데 그 엘리먼트가 1차원이에요. 결국 저희 1차원의 그 연속계 시스템을 1차원의 그 이상계 시스템을 바꾼 꼴이 이와 같이 되는데, 이 노드마다 자유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자유도가 붙을 수 있는데 3차원으로 고려한다면 여기에 UVW, 직선 운동에 관한 UVW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XY축을 더한 XY축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최전 자유도 3개가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거를 나중에 보면 저희 빔 모델이라고 하는데, 빔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노드에 자유도가 6개 이렇게 붙습니다. 일반적인 거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한 요소 2차원으로 이렇게 메시망을 나누면 각 자유도, 노드에서의 자유도는 UV가 됩니다. 3차원으로 저희가 요런 이렇게 텍트라헤드론 3차원으로 문제를 나눴을 때는 이 하나당 노드에서는 자유도가 UVW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물었던 거는 FEM에서 물은 거는 다음이고요. FEM에서는 유한 요소에는 각각의 노드에서 자유도가 할당된다. 그래서 노드에서 자유도가 할당된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 요소에서 전체 자유도의 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전체 자유도의 수는 몇 개냐? 노드 개수. 노드의 개수랑 그 다음에 자유도의 수인데 뭐죠? 노드당 자유도의 수. 그죠? 노드에서 자유도가 얼마나 붙었냐의 수를 곱하면 토탈 DOF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FEM의 전체 자유도 수는 어떻게 되냐? 노드의 수를 다 곱하고 노드당 몇 개의 자유도가 붙느냐를 아시면 전체 자유도 수가 나옵니다. 이 전체 자유도의 수는 아까 전에 이렇게 KUR 말씀드렸을 때 이 K 매트릭스, U 매트릭스, R 벡터의 이 크기가 이 자유도의 수와 똑같다. 다시 말하면 격자를 잘게 나누면
격자를 달게 나누면 이 K 매트릭스 크기가 커지겠죠. U 벡터 크기도 커지고 R 벡터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 뜻은 뭐죠? 컴퓨터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근데 듬성듬성 다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크기는 작아진다. U 벡터의 크기도 작아지고 R 벡터의 크기도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컴퓨터의 계산 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소를 나누는데, 아까 전에 이런 물체를 나누는데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고, 사각형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모양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유한요소법에는 어떻게 나누느냐, 그 유한요소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원 문제를 이렇게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하나의 요소가 여기는 두 개의 노드를 갖고 있는 그 요소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하나의 요소가 세 개의 노드를 가질 수도 있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도 똑같이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를요. 삼각형인데 여기는 한 개의 요소가 세 개의 노드를 갖게 만들 수도 있고, 한 개의 요소가 6개의 노드를 갖게, 즉 하나, 둘, 셋인데 중간중간에 더 붙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도 똑같고요. 3차원에선 이런 걸로 문제를 이산화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그냥 4면체인데 4개로 할지 아니면 10개로 할지, 여기는 큐브죠. 큐브인데 8개로 할지 아니면 20개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유한요소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유한요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정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고요. 물론 2차원에서는 요와 같은 걸로 나눌 거고, 3차원에서는 요렇게 요와 같은 걸로 나눌 거고, 1차원에서는 요런 걸로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솔루션은 이렇게 나눈 거랑 요렇게 나눈 거랑 요거를 가지고 나눈 거랑 요 사각형을 가지고 나눈 거랑 정확도가 다릅니다. 정확도가 다르고, 요렇게 나눈 거랑 삼각형을 나눈 거랑 삼각형 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는 걸로 나눈 거랑은 또 정확도가 달라져요. 요거를 정확도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습 시간에 해보려고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본 유한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냐? 구조 유한 요소, structural finite element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기본 유한 요소예요. 기본 유한 요소, 저희 큐브 여기 있죠. 총 큐브인데 총 모서리마다 원래 방식대로 노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기본 유한 요소예요. 근데 메시망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기본 유한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요. 이런 기본 유한 요소 사용할 수 있고, 구조 유한 요소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일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껍데기, 자동차 이렇게 껍데기나 아니면 항공기 껍데기, 배 껍데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체 그 형상을 연속계를 이상계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저희 유한 요소를 딱 쓰는데, 요걸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굉장히 아주 얇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더 사람들이 더 좋은 거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구부러진 형태의 유한요소법, 유한요소 타입이죠. 유한요소 타입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정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조 유한요소입니다. 메쉬를 만드는 것 중에 사용되는 유한요소의 다른 형태예요. 요렇게 만드는 것을 말하면 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공유를 갖고 있는 것을 쉘이라고 하고, 실제 요거는 뭘까요? 저희 빔을 갖다가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빔 구조물,
빔 구조물을 갖다가 설계하고 이거 내가 해석을 한다 하면은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런 아이빔이 쭉 있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쨌든 3차원으로 쭉 있다고 얘기하면요, 여기를 3차원이니까 요런 거를 가지고서 여기로 잘게 잘라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기본 유한 요소를 사용해서 메쉬를 구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1차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빔의 이 축 방향으로 가운데에서 1차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 단면적 크로스 섹션을 딱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뭐냐면 빔 엘리먼트라고 얘기해요. 빔 엘리먼트라고 얘기하고, 좋은 점은 뭘까요? 여기서는 노드당 자유도의 개수 한번 보세요. 노드당 자유도의 개수는 여기는 UVW 3개 붙는다고 했죠. U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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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W 총 어떻게 되죠? 8개니까 24개의 이 자체 하나에 24개의 DOF가 붙습니다. 맞죠? 이 자체 하나에 24개의 DOF가 붙는데, 요 빔으로 한번 또 생각할게요. 요 빔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 빔 같은 경우는 DOF가 노드당 UVW, 알파, 베타, 감마가 붙어요. 총 6개.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병진 3개, 회전 3개가 붙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요 자체로 요 빔을 딱 이산화시키려고 메쉬를 딱 구성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위와 같은 그 브릭 형태의 요소가, 유한 요소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 한번 보세요. 단지 몇 개로서만 이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크로스 섹션 정의하는 거 자유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자유도의 수는 뭐 100개, 뭐 많으면 뭐 500개, 1000개가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곱하기 총 6개. 30개의 자유도로 이 빔의 형태를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형태의 구조물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게 이 구조 유한 요소예요. 그러나 여기 저희가 실습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빔 같은 건 한번 해볼게요. 빔 같은 거 시간 되면 또 해보고, 어쨌든 한번 너무 한다고 많이 했는데 지킬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서 기본 유한 요소법과 구조 유한 요소, 기본 유한 요소를 사용한 것과 구조 유한 요소를 사용한 거, 어느 것이 더 솔루션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실습 시간에 또 여유가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타입이라는 거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건 어떤 거냐면, 유한 요소에서는 다양한 요소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요소 타입은 저희가 이산화 시스템을 만드는, 격자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격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요런 걸로 구성할지, 아니면 요런 걸로 구성할지, 요런 걸로 구성할지, 뭐 타입을 결정하는 거다. 그거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시스템이 어떤 거동을 하는지 그 특성을 보고서 그 시스템에 맞는 적절한 유한 요소를 타입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요소 타입 결정하는 거 한번 볼 때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삼각형 유한 요소, 사각형 유한 요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요거를 많이 사용할 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현장에 가시면은 정말 구유조 유한 요소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빔, 쉘, 뭐 플레이트도 많이 사용하고, 뭐 트러스, 스프링 이런 건 별로 잘 안 사용하지만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가 됐네요, 이미요. 다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메쉬와 요소 타입 자유도예요. 결국에 저희가 메쉬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총 자유도의 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메쉬를 어떻게 나누냐, 아니면 요소 타입을 어떤 걸 갖고 가냐에 따라서 총 자유도의 개수는 달라지겠죠. 메쉬를 듬성듬성 나눴어요. 저희가 콜스하게 듬성듬성 나눴다고 하면 자유도의 개수는 굉장히 줄어들겠죠. 메쉬를 파인하게, 제가 할게요. 메쉬를 듬성듬성 나누는 거를 콜스하게 나눈다고 얘기하고요. 메쉬를 아주 촘촘하게 나누는 거를 파인하게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메쉬를 파인하게 나누면 자유도의 수는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곡률이 큰 부분들이 있으면요, 기계 구조물에 곡률이 큰 부분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힘이 딱 주어졌을 때는요, 이 곡률이 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응력이 집중이 됩니다. 힘을 딱 하면 여기가 굉장히 많은 응력이 집중이 돼요. 응력이 집중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부분을 좀 보강을 시켜줘야 돼요. 뭐냐면 자유도를 좀 많이 줘가지고, 자유도를 많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죠? 격자를 촘촘하게 나누면 되겠죠.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결과를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을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신뢰성이 굉장히 없어요. 네, 신뢰성이 없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삼각형 메쉬라는 게 있고 사각형 메쉬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삼각형 엘리먼트가 있었고 유한 요소가 있었고 사각형 유한 요소가 있었는데,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한번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모든 게 다 사각형으로만 된 겁니다. 어떻죠? 좀 불균일하게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엘리먼트들이 보이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삼각형과 사각형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균일하게 잘 돼 있고, 엘리먼트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성능이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을까요? 여기가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엘리먼트, 그러니까 유한 요소가 유한 요소들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그 수치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신뢰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만드는 거 자동으로 되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수작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이 이제 또 회사에서도 좀 피곤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만드는 것들을 인도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사각형 엘리먼트를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 무엇이냐?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삼각형으로 쭉 뿌려버리면, 이쪽을 삼각형의 요소로 쭉 뿌려버리면 굉장히 좋게 나와요. 문제는 발생이 되죠. 삼각형으로 했으면요, 수치 해석 결과가 좋지 않다. 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수치 해석 결과가 좋다. 유한 요소 해석의 결과가 더 좋다. 이것도 실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유한 요소 이론을 들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좀 이렇게 알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삼각형 요소가 필요한 거, 왜냐? 이렇게 복잡한 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어떤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 메쉬가 어떤 형태, 다양한 메쉬 형태가 있죠. 이 메쉬 형태에 따라서 자유도도 결정되지만 해석의 솔루션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쉬가 좋을지, 이 메쉬가 좋을지, 이 메쉬가 좋을지는 역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곡률이 큰데, 여긴 지금 다 격자가 다 동일하죠. 근데 여기는 곡률이 크죠. 이런 부분은 잘게 나눠야 돼요. 여긴 더 잘게 나눴죠.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좀 더 좋은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수치 해석 입장에서 딱 따져보면은 컴퓨터 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이거는 경험과 어떤 역학적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 하면은 이제 메쉬와 요소 타입이 이런 게 있고, 메쉬가 뭔지 아셨으니까 자유도가 어떻게 결정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유한 요소를 먼저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이 부여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편미분 방정식은 경계치 문제예요. 초기치 문제, 경계치 문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에 인버스, 저희 이산화로 갖고 갔었을 때 이산화 시스템에서 인버스가 되지 않습니다. 랭크라는 얘기, K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R 벡터와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U를 얻게 되는데, 이 경계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 인버스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랭크라고, 매트릭스의 랭크가 부족하다라는 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 저희 C1Z는 K1 A2 X 플러스 B2 Y 플러스 C2 Z는 K2. 자, 우리 연립방 정식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요 매트릭스 꼴로 풀면 똑같이 어떻게 되죠? A1, B1, C1, A2, B2, C2, A3, B3, C3, 그리고 XYZ, K1, K2, K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인버스 하려고 합니다. 인버스 하려고 하는데 요 지금 A1, B1, B2가 저희가 4, 5, 6이라고 하고요. A2, B2, C2가 뭐 7, 8, 9라고 하는데 요 지금 A3, B3, C3가 어떻게 되냐면 8, 10, 12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인버스가 되나요? 앞에 보시면 여기 4, 5, 6과 8, 10, 12는 정확하게 같죠. 그 같은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습니다. 여기도 있어야겠네요. 여기가 10이면 여기 20이겠죠. 정확히 같은 방정식이에요. 단 2배가 되는 방정식이죠. 개수가.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결국에 식은 2개예요. 근데 미지수는 3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죠. 똑같은 현상이 미분 방정식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경계 조건이 부여가 안 되면 이 인버스가 안 되고 이 랭크 디피션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계 조건을 부여해야 되고요. 경계 조건 부여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simply supported, 단순 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부터 갈게요. 두 번째가 더 쉬우니까. fixed 뭐냐면 fixed support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네요. 여기서는요. 어쨌든 뭐냐면 이런 초기 상태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으로 꼭 양 끝을 손으로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X, Y, Z, 모멘트, 이러죠. X축 방향, Y축 방향, Z 방향 전부 다 구속시킨 겁니다. 끝을. 그리고 힘을 딱 줘요. 이렇게 푸는 게 경계 조건이 이런 경계 조건을 fixed supported fixed boundary condition이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영어로 fixed boundary condition이에요. fixed boundary condition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놔가지고 꽉 잡지 않고 손으로 쭉 누르는 겁니다. 그거는 simply supported boundary condition이에요. 어떻게 틀릴까요? 여기는 X방향, Y방향, Z방향, 그 다음에 X방향에 대한 축에 대한 회전, Y방향 축에 대한 회전은 고정되어 있지만 Z방향에 대한 축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결국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놓여지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다르죠. 당연히 결과가 다르고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시스템이 어떤 경계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같이 모델링 해야지만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고 이런 종류의 타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다르죠. 이 바운드리 컨디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에 따라서 여기 스트레스 값 보면은 스트레스 값이 2배 정도 여기가 크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거의 한 4배 정도 크네요. 그죠? 4배 정도 큰 이런 결과값이 다 오기 때문에 같은 힘을 주었어도 바운드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학이 중요하고 그 현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는 구속 조건이 관련된 거예요. 컨센트레이트라고 해서 구속 조건에 관련된 거고, 다른 경계가 뭐가 있냐면 로드에 관련된 거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유한 요소, 뭐 예를 들어서 설계를 위한, 기설계를 위한 유한 요소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경계 조건도 부여해야 되고, 그다음 메쉬를 나눴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 두 번째로는 로드를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엘리먼트 요소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 요소에 힘을 딱 다이렉트로 줍니다. 유한 요소에서는 힘은 항상 이 노드에만 줄 수 있어요. 이 노드에만 줄 수 있고, 이 노드에 힘이 쭉 가해져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컨센트레이티드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로드라고 얘기하고요. 포인트 로드 이런 얘기를 써요. 이거가 한글로 안 되는 거가요. 유한요소 패키지에 한글 버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영문 버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컨센트리 로드, 포인트 로드, 뭐 이렇게 싱글 로드라고 아셔야지만은 그 매뉴얼에서 다 찾을 수 있을 때 영어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컨센트레이티드 로드라고 얘기하고요. 라인 로드도 있고 엣지 로드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엣지랑 라인에 걸려 있는 로드를 부여하고 싶다, 이렇게. 그거를 저희는 라인 로드, 엣지 로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면에 면 방향으로 이 저희 화면 방향에서요, 꽉 누르고 있다,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압력도 뭐냐면 이런 곡선으로, 압력 분포가 이런 곡선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 하면은, 이 압력 곡선에 따라서 노드에 가해지는 그 프로파일을 저희가 유한 요소에다 딱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패키지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압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압력 어떤 프로파일이냐 그려주면은 거기 노드에 맞춰서 쭉 들어가요. 그렇게 되고요. 밴딩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요 노드에 대해서 밴딩 관련된 거 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토크 뭐 있죠?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 노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뭐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이 노드를 기반으로 주는 토크, 이 힘들을 또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열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서 열의 어떤 구조물에 있으면 열이 뭐 300K로 열을 여기 초기 조건으로 쭉 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진행됨에 따라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열 전달되면 어떻게 되죠? 안에 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로드를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되게 명확해요. 뭐냐면 포인트 로드라고 했던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노드에 하나 딱 주는 거 너무 쉽고요. 너무 쉬워요. 또 주는 것도 쉽고 한데, 실질적으로 포인트 로드는 사용이 잘 안 돼요.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대부분 라인 로드나 프레셔로 주시는 게 제일 좋고, 포인트 로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실질적인 힘이 그 어떤 한 포인트에 꾹 준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 하중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꼭 그러니까 포인트 로드로 꼭 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포인트 로드를 딱 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이 저희가 메쉬망을, 격자망을 굉장히 좁게 나눴다고 생각해요. 같은 힘을 줬을 경우에요. 같은 힘을 줬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 케이스 1은 코러스 메쉬죠.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나눈 거고, 파인 메쉬는 굉장히 작게 나눴어요. 여기는 아주 까맣죠.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응력 집중이 생겨요. 이 부분이 응력 집중이 생기기 때문에 메쉬를 나누는 사람들은 여기를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스트레스가요, 해석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이거와 이거가 달라요. 원래 결과는 같아야 되죠. 그죠? 결과는 같아야 되는데 이거와 이거의 스트레스 분포가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한번 그려보니까, 직접 제가 그려보니까 여기일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여기 해당돼요. 100이랑 100메가파스칼이 딱 나오는데, 더
더 나누면 나눌수록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더 나누면 더 올라가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셔도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더 나누면요, 아직 어떤 무한대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현장에서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고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매뉴얼대로 메쉬를 굉장히 잘게 나눴을 때 이런 컨센트레인 로드를 줘. 그럴 때는 이 정도에서 끝내 라고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확인했고요, 그걸.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 한 명도 못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업이니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저희 그 수식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자, 우리 스트레스는 뭐죠? 스트레스는 힘을 에어리어로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어리어가 굉장히 작아져요. 에어리어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는 무한대로 올라가죠. 왜요? 힘이 큰 값이 하나 들어왔어요.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지면은 이 스트레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번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왜 저희가 손으로 계산하면 안 나오죠. 컴퓨터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거는 수치적인 어떤 그 오차에서 나오는 어떤 그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컨센트레인 로드를 쓰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게 꺼리는 게 좋습니다. 꺼려하고 안 쓰는 게 더 좋고요. 실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끊어야 되는지 그럼 뭐 경험에 의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끊자라고 하시는 거.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설명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한 거는 메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유한 요소 타입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저희 경계 조건 부여 있죠? 경계 조건 부여하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재료 물성을 한번 더 결정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순서들은 뭐냐면 유한 요소 프로그램에서 다 넣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넣어야 되는 어떤 입력 조건들이에요. 물성 뭘까요? 머티리얼 프로퍼티라고 얘기했고 뭐냐면 같은 힘이 주어져도 재료의 물질이 다르면 변형이 다르게 발생이 되겠죠. 당연하게 알루미늄 변형되는 거랑 아주 딱딱한 금속, 연강, 주철 변형되는 거랑 변형되는 형상이 다릅니다. 변형되는 형태가 또 다르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재료들마다 간단한 인장 시험 결과를 보아서 어떤 재료의 특성들을 결정을 해놨죠. 벌써 이미.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선형에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선형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우리 응력은 힘 나누기 A고요. 면적 변형률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응력과 그 변형률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고요. 선형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직선의 곡선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인장 시험 결과로서 요 끝점, 만약에 이 선형의 곡선이 나오는 데까지, 그 다음에는 뭐 비선형 곡선이 나오겠죠. 비선형 곡선이 나올 텐데, 이 비선형 곡선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어떤 요 한계 응력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항복 응력이라고 얘기하죠. 항복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항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료의 인장 시험을 통해서 재료마다 이 항복 응력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항복 응력 이전까지야 스트레스와 여기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기울기는 뭐다? 저희는 영스 모듈러스라고 얘기한다. 여기 기울기, 선형적인 기울기. 그 영스 모듈루스는 어떤 거다? 재료마다 틀리겠죠. 재료마다 틀린 값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나중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면 스틸 같은 경우는 일라스틱 모듈러스, 영스 모듈러스죠. 영스 모듈러스 이 정도 되고 브론즈 여기에서는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됩니다. 영스 모듈러스 그래서 알아셔야 되고 여기요 2요 이 값.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는 뭐냐면 스트레스랑 스트레인 커브의 기울기다. 단위 뭘까요? 한번 볼까요? 영스 모듈러스 단위 뭘까요? 시그마고 여기 입실로진이죠. 이걸 나눈 거죠. 그러면 2고 훅스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이렇게 되겠고요. 영스 모듈러스는 결국에 시그마로 입실론으로 나누면 되겠죠. 영스 모듈러스는 시그마를 입실론으로 나누면 되겠고, 자 여기 단위 뭘까요? 시그마 뉴턴 힘에다가 면적을 나눈 거죠. 밀리미터로 나눌게요. 그 다음에 또 밀리미터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영스 모듈러스 단위가 뭐죠?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또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포화송비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넣어줘야 되는 값들이에요. 선형 해석할 때 다 넣어줘야 되는 값. 그 다음에 포화송비도 넣어줘야 되는 값. 이것도 재료의 성질이에요. 재료의 성질이 뭘까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쭉 땡겨 볼게요. 이거 실험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이것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실험에서 나오는 값 쭉 땡겨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얇아지면서 길어지겠죠. 얇아지면서 길어지겠죠. 그죠? 얇아지면서 길어지는 어떤 거죠? 하중 방향의 변형률은 요거죠. 하중 방향의 변형률은 요거대. 옆방향의 변형률 요거죠. 요거. 옆방향의 변형률을 B를 구한 것이 포화송 레이쇼예요. 그렇다면 포화송 레이쇼 같은 경우 어떨까요? 범위 0.5보다 작다라는 게 포화송 레이쇼죠. 최대로 가능한 비율은 0.5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한 거죠. 금속 경우에는 0.25에서 0.35 사이입니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이 값은 달라요. 포화송 B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고무는 0.5예요. 고무는 0.5. 그리고 이 포화송 B의 네거티브 값이 나오는 재료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또 굉장히 좋은 테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저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정도. 메탈 경우에는 0.25, 0.3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최대로 가능한 거는 0.5고 고무다. 포화송 B의 정의가 뭐다 라 정도는 꼭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재료의 성질, 우리 아이소트로픽으로 할까 애니소트로픽으로 할까 라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소트로픽은 저희가 뭘까요? 가장 쉬운 재료의 성질이에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재료의 성질이 같다라는 게 아이소트로피고요. 애니소트로피는 뭐죠? 재료의 성질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영어로 따지면 등 해가지고 등방성, 다를 이 해가지고 이방성 이렇게 해서 등방성, 이방성 재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방성 재료 굉장히 좋아요. 쉽고 그냥 저는 시그마는 2의 입실론. 그냥 2로 하나 끝나요. 2로 하나 끝나는 건데, 이방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이 구축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꽤 복잡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꽤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재료 성질 방향 따라 달라지는 거, 애니스트로피, 아이스트로피 대부분 다 저희는 아이스트로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아이스트로픽 재료도 있고, 애니스트로픽 재료도 있고, 올스트로픽 재료도 있고, 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재료가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딱 있다고 하면은요, 이게 다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딱 이렇게 물려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의 재료예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합 재료, 컴포짓 다 이쪽 계열에 속하는 재료 물성치고요. 재밌습니다. 이런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요즘엔 핫하고, 그래서 포화송 레이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무 같은 경우 0.49, 0.5 가까운 값에 됐고요. 여기 일드 스트레스 나왔죠? 여기 아까 전에 요 그래프에서 여기 탄성 구간에서 소성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의 어떤 항복점이 일드 스트레스 나왔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뭐 이런 물질을 해석을 막 진행했어요. 나눠서 뭐 힘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여기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 경계 조건도 적고 뭐 이렇게 줬다고 하면은 가장 스트레스를 딱 계산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한 100이 나왔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해석 결과에서. 그럼 저희는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일드 스트레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드 스트레스가 35밖에 안 돼요. 그죠? 알루미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는 100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설계 어떻게 될까요? 재료 선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저희 힘 조건이 잘못됐든지 아까 구조 조건이 또 변경되면은 또 뭐는 어떤 거 변한다 그랬죠? 값들이 아니면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다든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조건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드 스트레스 재료값이라서 이미 다 나와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값과 비교해서 할 수 있고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값들은 넣어줘야겠죠. 포화성 레이시오, 일라스틱 모듈러스 두 개를 넣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솔루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CAD 또는 모델러라고 해서 어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속체 모델의 기하적 현상을 그림을 그립니다. 뭐 자동차 현상이면 자동차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걸 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형태의 어떤 파트별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전체를 그려서 모든 걸 다 해석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단계로 갔을 때 그냥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기계 요소에 대해서 CAD로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연속제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는 뭐 CAD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돼요. 뭐 오토캐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카티아 사용하셔도 되고, 솔리드웍스 사용하셔서 그야말로 드로잉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럼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유한유 소프트웨어에도요. FE 소프트웨어에도 이 자체 CAD 드로잉 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문적으로 CAD 드로잉 하는 거가 더 파워풀합니다. 기능이. 여기서는 간단하게는 또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파워풀하지 않고요. 어쨌든 보통 과정을 따지면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그린 파일을 여기 FE 소프트웨어로 불러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실습할 때는 그냥 FE 소프트웨어 하나에서 할게요. 왜냐면 저희 전문적으로 막 복잡한 거 들을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 기하적 형상을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저희 메쉬 해야 되죠. 메쉬 나눠야 되죠. 뭐 요런 저희 뭐 문제 이렇게 풀겠다.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CAD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메싱 해야 되죠. 뭐 하기 위해서? 노드랑 엘리먼트로 나누기 위해서 이산화 시켜야 되죠. 이렇게 이산화를 시킵니다. 이 이산화 시키는 소프트웨어 뭐가 있냐?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런 거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하이퍼메시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 엄청 비쌉니다. 뭐 사용하기 힘들어요. 근데 유한요소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도 뭐 요런 기하적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시 나누는 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아까 전 제가 보여드렸던 뭘까요? 이런 것들은 전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저희 유한요소 패키지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CAD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싱하고 이런 거 전문 소프트웨어 다 있지만 저희는 유한요소 패키지에서 다 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 요런 그림 그렸던 거 지금 그림 그리고 메시 이렇게 나눴고요.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요거를 다시 유한요소 소프트웨어로 갖고 옵니다. 뭐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CAD 끝나고 메시 끝나면 유한요소 소프트웨어로 쭉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뭐 하죠? 해석을 결정합니다. 저희 아까 전에 해석 유형 첫 번째 시간에 다 다뤘던 이 해석 유형을 결정을 하는 거죠. 선형 해석을 할지 비선형 해석을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해줘야 되고요. 그 결정해주는 이제 옵션들을 막 클릭하기 시작합니다.
그 클릭들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요소 타입도 결정해야 되네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요소 타입도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경계 조건 부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전 조건도 부여하죠. 그거는 어디다 부여하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노드에다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노드에다가 하중 조건, 경계 조건 부여하고요. 그죠? 경계 조건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요소 타입은 이 엘리먼트에다가 부여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엘리먼트에 부여를 하겠고 해석을 설정하겠죠. 뭐 이거는 비선형 해석해라. 그 다음에 뭐 선형 해석해라 라고 나올 거고, 선형 해석한다 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물성치 값을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성치는 영스 모듈러스랑 포화성 레이쇼 두 개를 가지고 이 재료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엔 런 하면 되죠. 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런 딱 나오면요, 결국에 결과가 딱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뭐 또 유한요소 패키지에는 포스트 프로세싱 모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글로 가가지고 이 해석 결과를 보겠죠. 그럼 만약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결국에 초기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막 분포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딱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응력이랑 변이 등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얼만큼 신뢰성 있는 결과냐라고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삼각형으로도 나눌 수 있고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삼각형으로 나눈 거랑 사각형으로 나눈 거랑 수치 해석의 신뢰성의 결과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신뢰성이 있는 결과냐라고 딱 물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2천만 원짜리 유한요소 소프트웨어 사용하는데 당연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다음 실습 시간에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요, 저희 신뢰성 있는 결과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하고 얼만큼의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이런 설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좀 감을 익히는 실습 시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디나 패키지를 통해서 간단한 고체 요소를 한번 설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신뢰성 있는 결과인지를 판단하는 실습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디나 패키지 하는 거 따라 볼 수 있게 제가 라이센스 무료 라이센스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서 설계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여기 관련돼서 제가 숙제를 하나를 간단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숙제니까 이게 재밌게 따라 해보셨으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